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신년 특집 부동산 직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 고수에게 길을 묻는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등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해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러면 과연 새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변수.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그야말로 급변을 뭐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좀 그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일단 총선이 있어요. 제일 큰 변수가 총선이기 예. 때문에 아마 총선 전과 후가 좀 크게 나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총선 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자체 선거잖아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아마 각종 이슈들을 다 끄집어낼 텐데 대부분 다 부동산 이슈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들을 개발하겠다 하는 공약들을 다 낼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아마 이런 좀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좀 호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와 무관하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다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또 매수 심리가 꾸준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총선 후에는 아마 또 다시 이제 평정심을 찾긴 할 텐데 지방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총선 공약들이 좀 그런 프리미엄이 쭉 거품이 빠지면서 다시 또 조정될 때는 조정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이런 정세가 진행될 것 같고요.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히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수요가 많은 데들은 올라갈 것이고 빠지는 곳은 빠질 것이다. 그렇게 좀 너무 당연하지만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총선이 일단은 뭐 가장 큰 좀 변수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좀 뭐 꼽아본다면, 뭐 아까 이제 잠깐 정책은 좀 어떨까요? 좀 정책도 좀 변수가 좀 될까요? 좀? 아마 내년에도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종합대책이 30번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18번이 나왔거든요. 아직 12번이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2년 동안에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은 계속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카드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요. 규제 지역을 더 강화하거나 뭐 세금 부분들을 조금 더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주택자를 규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큰 영향이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지방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지방은 다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수요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울을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수요자들도 규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15억 이상 만약에 대출 금지면은 9억 원 이상 대출 금지,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엄청 싫어하겠죠. 실수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할 텐데 뭐 그런 것들도 예측은 해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하고 정책이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서로 상호 자연공을 하느냐가 관심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양극화,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양극화였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초양극화가 될 텐데 살 사람들은 사고 못 살 사람들은 어떻게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액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금액들을 사는 층들은 아마 계속 선택을 할 것이고 막 그 2017년부터 19년도의 상승 패턴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이미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비싼 걸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억 원 미만, 6억 원 미만만 아마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밑에 시장이 좀 인기 있을 거고 중간 그러니까 좀 비싼 시장이 인기 있을 거고 중간은 조금 애매한 시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15억 이상 뭐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그 규제의 올가미를 이제 쳐놓은 상태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하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은 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까지도 만약에 선을 내겠다라고 하면 참 네. 이거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아예 그냥 뭐 거의 거래 빙하기, 거래 절벽으로 만들겠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최악의 경우 지금 정부는 뭐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뭐 더 쓸 카드가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카드야 많은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국민 저항에 무릎 쓰고서라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겠죠. 뭐 그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렇죠.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6억 원 이상 아예 대출 금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15억 이상 대출 금지도 법적인 문항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제도거든요. 근데 했으니까 6억 원 이상 다 대출 금지하면은 거기서 타격 치명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중위 가격이 지금 9억이거든요. 그러면은 9억 원 전후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 안 잡히면 거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수요를 압박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를 억제하는 것들은 공급위로 해도 되지 않는 이상 이건 잠깐 눌려 있는 것들이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는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규 공급 지금 입주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좀 2019년에 비해서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가 사상 최고 입주 물량이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20까지도 거의 유사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긴 하지만 4만 세대 입주 이상 정도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그냥 절반으로 꺾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2021년이 예, 그렇죠. 근데 2018, 2019도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원래 자연스럽게 냅두면은 조금 조정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전세가라도 빠집니다.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워낙 이제 실규제 위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안 주고 다 입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신규 아파트도 올라가고 전세 물량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것들이었거든요. 기왕이 좀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예. 좀 공급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뭐 예. 어디 택지개발지구 작년에 그런 게 나왔죠. 뭐 3기 신도시를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물론 그것도 뭐 심리적인 공급 측면, 공급 확대 측면은 있겠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이 시장의 효과를 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렇죠. 뭐 그렇다면 좀 뭐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획기적인 좀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좀? 저는 이제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적폐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좀 용적률을 많이 주셔갖고요. 좀 세대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건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새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그런 조합들의 이익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회수를 해갈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100이란 추가이익이 생기면요. 한 80%는 나라가 갖고 가고 20% 정도 더 준다고 하면은 조합들은 기꺼이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종로구 중구 같은 경우는 고밀도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일단 문화재 보호 관점도 그렇고 이게 시야도 가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남권 한강 이남 쪽은 100층에도 상관없거든요. 거기 가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예. 인기 많은 지역들을 높게 해주고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풀릴 것 같고요. 그거랑 함께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할 때도 교통망이 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들은 불안해요. 항상 1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2기 신도시도 그게 좀 제일 문제인데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사 가는 것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긴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1기 신도시의 대장인 분당도 91년, 92년도에 대부분 입찰을 했지만 제일 인기 있었을 때가 2007년도였었거든요. 1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1기, 2기가 그랬던 것처럼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반시설과 연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빨리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교통망을 좀 빨리 만들어줌으로써 서울시를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은 비싼 돈 주고 서울 남을 사람들은 남고 조금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경기도권으로 가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복지에 좀 투자하는 돈을 좀 인프라도 복지라고 이제 요즘 얘기하던데 네. 인프라에 투자해가지고 뭐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제가 칼럼을 몇 개 쓴 적이 있었는데 교통이 복지다라고 오히려 칼럼을 썼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하는 게 더 중요하지 돈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쓰면 끝이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게 되면 일자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전 제일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사람들이 자꾸 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국의 어떤 집지보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조금 분산만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걱정은 안 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의 숫자를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은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은 수요는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네, 소장님 참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두 번째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이 또 좀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투자할 만한 곳이 좀 어딘지 그걸 좀 네. 꼭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사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얘기 좀 실질적인 얘기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